자, 오늘도 함께할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강진구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방 내분비 외과 하면은 왠지 우리 여성들이 열심히 들어야 할 그런 진료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네. 유방 내분비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을 보시는 건가요? 우선 유방 내분비 외과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유방 내분비 외과는 외과의 세부 분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유방 질환, 양성 유방 질환이나 유방암과 같은 유방 질환을 다루거나 또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내분비계 질환,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질환을 치료하는 분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 내분비외과 질환 가운데서 어떤 질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겁니까? 오늘은 네. 갑상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갑상선 질환 하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분쯤은 옆에 갑상선 질환 갖고 있는 분들도 네. 있고 암을 겪었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어떻습니까? 갑상선암 환자 해마다 또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암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도에 갑상선암이 남녀 모두 합해서 약 3만 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암 발생의 1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남녀 성비를 보게 되면 0.3대 1로 여성분들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암의 종류 중에서는 유두암이 96.5%, 여포암이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뭐 네. 갑상선이 이제 좀 부어가지고 뭐 열이 나고 아프다 이런 여성분들도 진짜 제가 꽤 많이 봤는데 네. 사실 갑상선 하면 목에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목 어느 부위에 있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 이런 의문들이 들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목 근처에 있다고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목 전면부에는 저희가 숨을 쉬는 길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앞쪽에 나비 모양을 하고 갑상선이 위치해 있고 갑상선은 좌엽과 우엽 그리고 양옆을 연결하는 협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의 주된 기능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합성 분비하는 내분비계 기관이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나 심혈관계 그리고 위장관계 그리고 근골격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갑상선으로 인한 질환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갑상선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딱 요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흔하게 들어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항진증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하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된 질환을 말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생산된 갑상선 호르몬이 말초에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요오드 결핍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전절제술에 의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 섭취가 풍부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품들이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마, 미역, 네. 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마로 뭐 국물을 우려낸다든지 네네. 또 소금 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요오드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하,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해조류에 많이 네,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어느 날부턴가 이제 잠을 자도 피곤하고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서 그냥 만성 피로 증후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증상이 보니까 평소에 지나치기 좀 쉬운 그냥
피로감, 만성 피로 이렇게 여기기 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이상에 따르는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특징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증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박동수가 증가한다거나 또는 더위를 잘 못 견딘다거나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습하다거나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다거나 식사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가 된다거나 또는 심장의 두근거림,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가 감소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심박동수가 감소한다거나 또는 추위를 잘 못 견딘다거나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부종이 생긴다거나 탈모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감이나 목소리 변화 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와, 증상이 다양해서 한두 개쯤은 다 있는 증상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또 증상이 많이 나타나면 반드시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또 네. 이런 기능성 질환들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 갑상선암의 발생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 결론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다 하여서 갑상선암 발생의 빈도가 높아진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곤하고 뭐 붓고 네. 갑상선 암도 왠지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목에 생기다 보니까 뭐 기도가 좀 막힌다던가 뚜렷한 증상이 있습니까? 최근에 진단되고 있는 갑상선암은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없는 목의 종괴로 발견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절이 만져진다고 해서 사실 반드시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그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하면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고 주위 조직을 누르면서 연하곤란이나 호흡곤란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을 침윤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쉰 목소리나 객혈 등의 증상 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가 검진 시에 갑상선 결절이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같은 쪽에 측경부 림프절이 만져진다면 갑상선암을 의심해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갑상선 암은 초음파 검사만 하면은 딱 다 나타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볼 때 신체 검진을 촉진을 통해서 신체 검진을 하게 되고 이후에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는데 갑상선 초음파가 최근에는 워낙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아주 작은 결절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절의 위치라든지 크기, 형태 등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만약 암이 의심이 된다면 새침 흡인 세포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고 이것은 초음파를 실시하면서 결절에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찔러 세포를 긁어내는 검사 방법입니다. 새침 흡인 세포 검사는 아무래도 세포학적 검사이다 보니 암이 나타날 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악성 의심 단계는 60에서 75%, 악성 단계는 97에서 99%의 암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은 그나마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네. 좀 예후가 좋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흔히 착한 암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덜 나쁜 암이 아닐까. 착하다는 말을 붙이기가 약간 네. 애매하잖아요. 네네. 암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보험이 또 보장이 또 착하진 않더라고요. 좀 적던데 혹시 이게 치료가 뭐 쉬워서 그런 거예요? 치료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갑상선 암의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수술,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진행이 좀 된 경우에는 외부 방사선 조사라든지 항암 치료가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술적 치료는 갑상선의 제거 범위에 따라 옆절제술과 전절제술로 나눌 수 있고 림프절 절제 범위에 따라 중심구역 림프절 절제술과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보식적인 경부 절개술과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 및 로봇 수술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있을 수 있는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서 경부로 방사성 요오드를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고, 이 치료 전에는 반드시 저요오드 시기와 같은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잘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두암이 치료 효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쉽다 또는 착한 암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있을 수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은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하신 분이나 갑상선 옆절제 수술을 받은 분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 복용을 하시게 된다면 매일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 이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의 이유는 우선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이랑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요, 특히나 이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갑상선암을 아무래도 유두암이 많다 보니까 유두암의 또 치료 성적이 좋고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1cm 미만의 이하의 갑상선 유두암을 미세 유두암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최근에는 갑상선 미세 유두암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수술의 대안으로 일본에서 이제 적극적인 감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이외에도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적극적 감시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이상적인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추적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내분비외과학회 공고안에 따르면 모든 진단된 갑상선암은 1차 치료가 수술이고, 다만 0.5cm 미만의 갑상선 미세 유두암은 선택적으로 환자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 일정 기간 추적을 하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세 유두암을 이제 수술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1cm 이상 커져서 다른 부위 쪽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연구에서 보면 갑상선 미세 유두암의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1%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0.5%로 보고하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적극적 감시 연구에서도 5년 동안 수술을 하지 않고 추적을 하였을 때 3mm 이상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4.5%였고, 새롭게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3.8%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미세 유두암을 즉각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한다 해서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방금 말씀하실 때 이 좀 작은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적극적 감시가 연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적극적인 감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적극적인 감시의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종양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종양이 단일 결절이어야 할 것이고, 2mm 이상의 갑상선 실질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고 피막 침범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전의 초음파와 비교했을 때 크기의 증가 소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심각한 동반 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적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 감시 연구는 아직 그 근거 문헌이 좀 부족하고, 향후에 이런 환자의 삶의 질이나 비용 효과 면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갑상선암 수술 받고 나면 호르몬 약을 뭐 평생 먹어야 된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걸 매번 챙겨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술 받았으니까 약 안 먹어도 왠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으신 경우는 이제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통해서 호르몬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갑상선 역절제 수술을 받은 분들은 일부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면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게 돼 있고 공복에 또 아침 또는 저녁 공복에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복용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나 심혈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된다면 반드시 꾸준하게 복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갑상선암을 뭐 착한 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착한 암보다는 일단 덜 나쁜 암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근데 이렇게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도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긴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갑상선암의 수술 후 합병증은 크게 출혈, 상처 감염, 후두신경 손상, 부갑상선 손상,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후두신경과 부갑상선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되돌이 후두신경의 손상은 미세한 목소리의 변화에서부터 반복적인 기도 흡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양측 손상 시에는 기관지 절개 수술을 요할 만큼의 심각한 호흡 곤란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이어서 6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영구적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여러 술식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상후두 신경의 외분지의 손상은 우리가 고음이 좀 잘 안 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발성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갑상선 뒤쪽에 보면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4개가 붙어 있는데 우리 몸에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할 경우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따라서 칼슘 수치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손이 굳는 느낌이라든지 입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일시적이나 또는 영구적으로 칼슘을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상선암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비교적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 건지 어떤가요? 갑상선암의 생존율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00%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예후가 좀 좋게 보고가 되었었고 사망률을 위한 이런 위험 측정 시스템은 병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종양의 크기라든지 갑상선 외 침범이라든지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병기에 의한 15년 생존율은 1기는 99%, 2기는 95%, 3기는 84%, 4기는 40%입니다. 갑상선암의 재발은 15에서 35% 정도이고 2015년 미국 학회의 분류에 따르면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위험군에는 우선 갑상선이 원격 전이나 주변 조직, 혈관 침습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완전 절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 조직학적으로 예후가 나쁜 그런 변이가 없어야 하며 림프절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5개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후에 따른 재발의 발견율을 보게 되면 저위험군에서는 2에서 7% 정도고 네. 중간위험군에서는 21에서 34% 정도, 고위험군에서는 56에서 75%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갑상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목에 어떤 흉터가 남잖아요. 네네. 우리 그 선생님, 교수님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목이 파인 옷을 좀 많이 입어요. 네. 여름이 되면 더 이렇게 좀 목이 보이는 이상이 많은데 네. 흉터에 대한 걱정이 없는 수술도 혹시 있을까요? 네. 네,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경부 절개술은 네. 목의 전면부에 약 4에서 5cm 정도의 절개를 통한 수술 방법입니다. 예. 물론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주름을 따라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흉터 면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와는 달리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은 접근 방법에 따라 구강 접근법, 양측 애과 유방 접근법, 애과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고 종양의 완전한 제거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작은 상처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어서 아주 유용한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맞아요. 진짜 관건이잖아요. 혹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갑상선암 환자분들에게는 참 다행스럽게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우와. 물론 치료 기간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요오드 시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치료 기간 이외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을 하시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전절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칼슘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칼슘이 조금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재발에 대해서 입증이 돼 있는 식단이라든지 생활 습관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상선암에 대한 그 알찬 건강 정보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강진구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